안녕하세요. 세대를 잇고 남북을 연결하는 특별한 강의 이수다. 오늘의 강연자 전재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DMZ 이론을 통한 공유가치 실현과 남북 간의 자연 혜택 교류입니다. 우리는 DMZ 즉 비무장지대라고 얘기하지만 흔히 민간인 통제선 즉 민통선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접경 지역을 다 포함해서 DMZ 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정전 협정으로 1953년도 협정으로 설정된 DMZ보다 넓은 공간을 우리는 DMZ 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은 아주 좁은 DMZ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민통선 이북 지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는 아주 남쪽으로 쭉 내려온 접경 지역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DMZ 부근에 즉 접경 지역에 가서 보시면 철조망 너머로 혹은 또 분계선 너머로 숲이 잘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DMZ 부근에 특히 군사 분계선 주변에 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나무를 베어나고 또 경우에 따라 불도 지르고 그래서 DMZ가 헐벗은 곳으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인 미답 즉 사람들이 잘 밟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DMZ의 생태는 매우 우수합니다. 우리는 DMZ에 여러 가지 자연유산 그리고 또 문화유산들이 있는 곳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DMZ에서 생태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DMZ 안이나 또 DMZ 바깥 즉 접경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 설정되었듯이 훌륭한 자연환경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은 이 DMZ의 자연환경 자산을 잘 활용하면 서로 공짜로 원조한다. 뭔가 준 것 없이 받고 받는 것 없이 준다. 이런 비판을 피하면서 남북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금강산 사진들 많이 보셨죠?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서 환경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할머니, 어머니들이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사진을 여러 컷 보고 자랐는데요. 거기에 총석정과 같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주 명소들이 많습니다. 총석정, 금강산, 고성 북쪽에 있는 곳들이죠. 이런 곳을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저기 갈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자연환경 자산 즉 자연유산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DMZ 일원에는 문화유산도 매우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성에 있는 검봉사라고 가보셨을까요? 최북단에 있는 훌륭한 절집입니다. 예전에는 38선 북쪽에 있어서 검봉사 주변에 많은 땅들이 지금도 주인이 없는 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에 있는 평화전망대에 가서 DMZ 안쪽을 바라다 보면 거기가 바로 국리의 옛 도성, 즉 태봉국의 도성이 존재했던 곳이죠. 그래서 문화재급의 요즘 말로 치면 문화유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철원에서 DMZ를 가로질러서 금강산역으로도 이렇게 연결되고 그 금강산역 자체도 흔적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DMZ의 남북, DMZ 일원에
아주 훌륭한 산수를 화폭에 담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이 서로 교류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자산만이 아니라 문화유산도 활용해서 서로 정을 나누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DMZ에 아까 저는 헐벗은 곳이 아니라 훌륭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자연 혜택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9년 전에 우리 관계 전문 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DMZ는 약 4,400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산양 혹은 또 사향노루, 두루미 이런 거 외에 지리산에만 방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반달 가슴곰도 DMZ 일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애기들은 우리는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데 멸종위기종도 약 68종이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백두산에 가 보신 분들은 백두산 더 북쪽에도 훌륭한 생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베리아하고 우리 백두산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 DMZ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시베리아 쪽에 아무르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애기들도 겁내했던 그 호랑이가 원래 서식을 하다가 뭔가 짝을 찾는다든지 먹이를 찾아서 이 두만강변을 경유해서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무르강 낯설지만은 중국의 송화강이 연결되어서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무르강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르강은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생태계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르 생물권 혹은 아무르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남북한으로 연결됩니다. 즉 아무르 강변에서 백두산 권역 그리고 백두대간을 거쳐서 이렇게 남하하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불행하게도 이 휴전선 즉 군사분계선이 가로막아서 이런 반달가슴곰이라든지 여우라든지 호랑이라든지 하는 이런 야생들이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쪽으로 내려오다가 때로는 동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진도 해서 오히려 DMZ 안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서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DMZ를 바라보실 때 이거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연결되었다가 남쪽으로 더 내려가지 못하고 동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DMZ를 동서축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유일한 생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생태축이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DMZ를 동서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의 해안들을 또 하나의 생태축으로 그리고 백두대간을 생태축으로 삼아서 세 개의 축을 한반도 생태축으로 설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즉 동서 그리고 해안 이런 것들을 가로지르는 DMZ야말로 아주 독특한 그런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인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인문지리에서 말하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형성된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 3대 생태축을 말씀드렸는데 하늘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 이 DMZ 부근에 즉 접경지역 그리고 또 민통선에는 남북을 오가는 그런 철새들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즉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렇게 철마다 이동하는 그런 철새 이동 경로가 한 5개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서양 쪽에도 있고 태평양 쪽에도 있고
유럽 쪽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한반도의 DMZ 위를 지나가는 그런 철새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애기들이 DMZ를 경유해서 DMZ는 어쩌면은 우리가 학술상 동아시아 호주 비행 경로라고 하는 EAAF라고 하는 그런 경로가 DMZ를 또 경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학, 즉 두루미죠. 그리고 또 독수리 이런 개체들이 DMZ를 남북으로 넘나듭니다. DMZ는 동서 생태축일 뿐만 아니라 남북을 연결해놓은 그런 철새들의 이동 경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두루미가 바로 우리들의 전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두루미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고요. 두루미 신부가 배를 짰다든지 근데 한국에서도 학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두루미와 학이 개념상으로는 같은 거라고 인식하면서도 학에 관한 수많은 설화, 벽에 걸어놓은 족자에서 학이 이렇게 날라와서 예쁜 여성으로 혹은 멋진 선비로 이렇게 변장했다는 그런 학에 관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두루미를 생태적으로만 이해합니다만 두루미는 평화와 행복의 전령으로 즉 고대 설화에서부터 나오는 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까지 모두 천연 기념물이죠. 근데 이 DMZ 일원에는 특히 두 곳에 철원과 연천 두 곳에 두루미들이 많이 머물니다. 흑두루미는 남쪽의 순천 그리고 일본의 이즈미까지 날아가지만 두루미와 제두루미는 흔히 그냥 철원이나 연천까지만 옵니다. 접경 지역까지만 옵니다. 그러나 날씨가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낙동 강변을 따라서 두루미와 제두루미가 남하하기도 합니다. 이 DMZ 1호는 철새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특히 철원 같은 곳에 가보면 북쪽에서 내려온 그 두루미들이 내려와서 짝짓기도 하고 즉 데이트한다고 그래요. 현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짝을 맺어서 저 만주나 시베리아에 가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같이 가족을 이루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 두루미에 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철원의 한탄강변에 가면 사람들이 돌보는 그런 서식지들이 있고요. 또 자연환경 국민식탁에서 운영하는 두루미네 논도 있습니다. 철새 평화타운에 가면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 혹은 또 검은목 두루미 그리고 시베리아 흰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이런 6가지 종의 조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DMZ 일원의 훌륭한 생태계와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그냥 관광으로 둘러보고 좋군, 괜찮은데 이러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한반도의 어떤 생태계의 보고로 갈무리할 것이냐, 즉 보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당면에서 유럽 그린벨트, 유러피안 그린벨트라고 하는 곳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독일이 처음에 창안을 해서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동서 해빙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이 통합했을 때 독일인들은 카이 프로벨 교수 같은 분들은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구동독과 서독의 국경지대를 그냥 갈아엎어서
개발하지 말고 이곳을 생태 통로로 보전하자. 그래서 독일의 북쪽과 남측을 연결하는 그런 녹색의 통로, 그린벨트로 쓰자. 우리는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영국도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 독일에서 말하는 그린벨트는 독일어로 그리네스 반트라고 합니다. 그린벨트라는 뜻인데 그 그린벨트는 생태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로 쓰자. 그 까닭은 나투라 2000이라고 해서 EU 전역을 그 생태 통로의 곳곳의 녹지들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을 펼쳐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독일에도 그런 나투라 2000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독일 남북을 연결하는 그리고 동서독을 서로 소통시키는 그런 공간 벨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정치가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네스 반트를 독일의 남북 생태 통로로 설정을 했는데 독일인들이 여기서 욕심을 더 내서 EU 국가들에게 뭐라고 제안했냐면 우리 저 북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남북을 아주 통으로 연결하는 그러면은 만리장성보다 조금 깁니다. 그것을 그냥 아예 유럽의 그린벨트, 유러피안 그린벨트로 그냥 하면 어쩌냐. 그래서 지금도 20년 이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훌륭한 구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DMZ를 그냥 동서를 연결하고 남북을 잇는 그런 그린벨트로 녹색의 생태축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거 설사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불도저를 몰고 가서 여기를 갈아엎고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철조망만 걷어내고 그대로 생태 통로로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서 정전협정 60주년 때, 즉 2013년에 수십 개의 단체 그리고 현지의 농민단체들 또 야생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DMZ를 에코벨트로 만들자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감스럽게도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에도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MZ 에코벨트 창안은 괜찮아서 우리는 10년 전에, 12년 전에 했던 그런 창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DMZ를 남북을 잇고 동서를 관통하는 그런 생태 통로로 남기자. 그래서 그것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가꾸고 또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말하는 중요 농업유산으로 갈무리하자. 그 다음에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 강원 생명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 혹은 또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두 군데 설정이 되어 있지만 DMZ 자체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캠페인을 폈다가 말았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DMZ에 왜 세계문화유산이 먼저 나오지? 이러는데요. 독일이 지금 자기네 그 그리네스 반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곳을 세계 문화유산 겸 세계 자연유산으로 동시에 지정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독일도 전략적으로 문화유산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아소산 같은 곳이 자연유산으로 도전을 했다가 몇 번 고배를 먹고 나서 특별한 농업 형태를 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독일도 문화유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DMZ 이론에 문화유산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유산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문화유산을 가지고 이 유네스코 브랜드를 닮만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남한만
훌륭하게 생태계를 보존하고 DMZ 안에만 잘하자고 하면은 북한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DMZ 북측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루미들은 북한의 그 안변 주변에 훌륭한 서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산리 일원인데요. 북한의 원산 가까운 곳에 안변이 있고 거기에 피산리 일원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를 가보지는 못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스 자이델 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두루미 재단, 미국에 본부가 있는 국제 두루미 재단의 아치볼드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드나들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북측에도 DMZ 북측에도 훌륭한 그 두루미 학들의 서식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의 기록에 따르면 북측의 서식지가 점점 황폐화돼서 두루미들이 살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는 남측에서 북측과 서로 좀 친해져서 북의 서식지와 남의 서식지를 서로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네스코도 좋고 세계 국제자연보전연맹, 즉 세계자연보전연맹이라고 하는 IUCN도 좋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국제두루미재단이나 한스 자이델 재단 같은 곳에서 다리를 놔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남측의 서식지, 그 다음에 이 보존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북에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어쩌면은 북측은 식량 문제라든지 또 땔감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서식지를 침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자연 혜택을 위해서, 즉 생태계 서비스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야생의 서식처를 잘 보존하는 것, 또 야생의 서식처가 하는 기능을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 지지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북측의 지지 서비스를 위해서 남측이 ODA까지, 즉 공적 개발 원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주고받을 수 있겠다. 즉 북측의 지지 서비스가 잘 작동되면은 그 혜택은 어떻게 보면은 남측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는 흐르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미국의 NBC 방송이라든가 독일의 MDR, 영어로 하면 MDR과 같은 그런 방송사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동안에 DMZ에 관심을 가졌던 일간지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바람 때문에 2019년 3월에 미국에 있는 NBC 텔레비전이 우리 한국 철원에 와서 그리고 또 국민식탁에 두루미네 논을 와서 직접 촬영을 하고 현지 농민들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교 저수지에 아침에 일찍 가서 이 수많은 새기러기들이 비상하는 그런 군무도 보고, 그래서 이 철새들이, 이 두루미들이 남북을 잇는 평화의 전령으로 상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영상들을 돌아가서 나이트라인, 우리로 치면 9시 뉴스에 두 편에 나누어서 약 5, 6분씩 방송을 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잘 알다시피 우리 남북 관계가 괜찮았었죠. 그래서 우리 또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남북이 경색이 됐는데요. 저희는 군사정전협정 80년도 좋고 90년도 좋고 100년이 넘기 전에만 이런 해빙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DMZ를 발판으로 해서 남북이 생태계 서비스를 향유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서로 남북이 자연스럽게 상호 교류하고 협조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또 이런 꿈들을 꾸면서 실제로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아유시엔이나 국민시타 활동을 하는 또 그다음에 임소연 박사님 등 여러 사람들이 이 독일에도 실제 가서 우리가 꿈으로 꾸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를 살펴봤습니다. 독일의 주 중에 티링겐 주가 접경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동서독 접경 지역이 가장 넓어서 거기를 갔었는데요. 먼저 놀란 것은 아니 이 접경 지역이 왜 이렇게 좁지? 우리는 남북으로 2km씩 되고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은 훨씬 더 넓게 그어놔서 그거를 건너기란 정말 하늘에 별을 따도 안 될 지경인데 독일은 어떤 경우에는 한 발자국은 좀 심했는데 넓이뛰기 선수 같으면 그냥 장대 넓이뛰기로 한번 가로질러 갈 수 있을 만큼 좁은 구역도 있고요. 평균 한 200m, 3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이 그린 벨트라고 하는데 벨트입니다. 벨트, 띠입니다. 우리는 DMZ를 벨트로 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독일인들은 이렇게 과거에 좁았던 국경을 두고 서로 대치했구나. 우리 DMZ는 여기에다 비하면 대로다. 그러니 우리 군자가 되어서 대로를 걷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왔죠. 그런 경험으로 우리는 그 민간이 성도하는 남북 환경 협력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재는 그 자리에 붙박이로 있고 또 DMZ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당장의 남북 협력으로 돌진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야생들을 데리고 한번 남북 환경 협력을 도모해 보면 어떻겠느냐. 예컨대 산양과 같은 애기들은 그 철조망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니까 서로 짝짓기 하고 이동이 심할 때는 잠시 철조망을 열어두고 남북이 서로 지켜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유러피안 그린벨트처럼 아까 말씀드린 이 동서 생태 통로뿐만 아니라 DMZ의 철조망들이 때때로 이렇게 개방해서 철마다 개방을 해서 남북이 생태 교류가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야생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남북 환경 협력이 되는가? 그냥 야생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임진강의 물고기들은 그냥 그 임진강을 거슬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인위적인 어떤 교류 협력의 메타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자연 혜택을 활용해서 우리는 서로 DMZ를 보존하고 이용도 하면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남북이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은 실제 개발로 인해서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장치가 생태계 서비스입니다. 즉,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생태계 전반, 인위적인 그런 환경 요소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은 생태계라는 자연 물리적인 구조와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 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인류에게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말합니다. 이런 자연 혜택을 우리는 지지 서비스, 그리고 조절 서비스, 공급 서비스, 그리고
문화 서비스 네 가지로 나눕니다. 지지 서비스는 자연 혜택 중에서 그 토양을 형성하고 숲을 이루고 생태계 자체에서 영양 염류가 순환하고 이런 즉 자연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순환 구조, 물리적인 구조를 우리는 지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야생들이 서식하고 있는 서식처도 훌륭한 지지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습지라든가 또 바위가 안정되게 산을 붙잡고 있는 것도 지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산을 마구 이렇게 벌채하거나 산림을 파괴할 경우에는 땅속에 있는 많은 탄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 지지 서비스는 탄소를 안정시키고 영양 염류를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또 지하수를 이렇게 순환시키고 하는 이런 지구의 자기 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 빼놓고 이 땅에 자기 순환, 우리 피가 흐르듯이 그런 것들이 이 지지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DMZ 이론에서 임진강의 물 순환 체계를 가지고 또 DMZ 안에 있는 여러 곳에 특히 서부 쪽에 있는 그런 습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지 서비스를 보전도 하고 그것을 더욱더 잘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절 서비스는 좀 더 우리한테 친숙한데요. 잘 아시는 탄소 동화작용이라든가 또 수질 정화 그리고 또 홍수 조절 이런 것들이 조절 서비스에 해당되는데, DMZ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잘 활용하면은 이런 조절 서비스를 가지고 임진강을 가지고 예컨대 그리고 DMZ 안에 습원을 가지고 우리는 남북이 어떤 협정을 맺고 우리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하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MZ 안에 있는 산림이라든가 초지 이런 것들이 탄소 동화작용, 즉 탄소를 잘 격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벌기령 연장과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조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기령 연장은 숲이 50년, 100년 돼도 베지 않고 더 오랫동안 숲이 성장하게 만들어서 숲의 성장 속도는 느려지지만 탄소를 저장하는 역량은 점차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은 DMZ 안에 있는 초지와 산지들을 다 조절 서비스 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공급 서비스는 우리가 식수, 농업용수 이런 수리들이 공급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측이 어떤 댐을 막아서 우리를 물로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큰일이 나니까 우리도 뭐 대형 댐을 짓자. 이런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남북이 그런 공급 서비스, 물 서비스를 가지고 잘 서로 평화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서비스라는 개념은 이런 지지 서비스, 조절 서비스, 이런 공급 서비스를 모두 기반으로 삼아서 거기에 인위적인 노력을 감행해서 받는 혜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생태 경관을 즐긴다든지, 즉 미학적으로 누린다, 그리고 휴양한다든지, 또 레크레이션을 즐긴다든지, 관광에 나선다든지, 또 교육, 생태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DMZ는 그야말로 문화 서비스의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관광만이 아니라 우리는 생태 관광이 가능하고 그것이 남북이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개성으로 우리는 관광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금강산에 나무도 심으러 다녔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재개한다면은 아까 말한 조절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문화 서비스도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아까 공급 조절 지지 서비스는 사실은 자연의 몫인데 인간의 몫은 오히려 문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DMZ를 활용한다면은 문화 서비스를 많이 확대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즉 IPCC라든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즉 IPBES와 같은 기구들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이행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치가 기후변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생물 다양성도 보전하는 그런 조치는 바로 DMZ 안에서, DMZ 이론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 야생 코끼리를 잘 보전했더니 이것이 탄소도 많이 붙잡더라는 이런 연구 논문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DMZ의 생물 다양성을 잘 보존하면 그 생물 다양성들이 또 탄소도 잘 붙잡아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동시에 이행하는 그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는 요즘 자연 공존 지역이라고 하죠. CBD,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말하는 그런 자연 공존 지역을 즉 OECM을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는데 DMZ 전체를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으로 묶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OECM으로 만들어서 지구 표면의 30%를 보호구역과 자연공존 지역으로 만들자는 그 GBF라고 하죠. 지구 생물 다양성 체계. 이 GBF에 우리나라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DMZ가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 DMZ를 활용하자니까 생태계 서비스로 나아가니까 참 많지 않습니까? DMZ는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민간 협력에서 저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간이 개인들이 한 푼, 두 푼 내서 하는 것 외에 기업들이 실제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기업들에게 너무나 많은 CSR만 이야기했어요. 즉 사회공헌 책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만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CSR 그러면은 겁을 내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자꾸 꺼내주고 또 꺼내줘야 돼요. 그러나 마이클 폴터는 말씀하기를 그렇게 CSR은 계속 되풀이되기가 어렵다. 즉 지속성이 없다. CSR이 지속 가능하자면은 공유가치 창조라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 공유가치 창조가 우리는 이제 영어 약어로 CSR이 아니라 CSV, Creating Shared Val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CSV는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취약계층들에게 자꾸 급식을 주거나 어린이들에게 유아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냥 유아식 공장을 차려서 거기에 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아식은 반값만 받아. 광고비, 기획비는 본사가 부담하고 거기에서 반값으로 유아식을 공급하면 걔도 반값에 팔리면 그 돈을 다시 그 공장에다 재투자하면 기업은 한 번만 공장을 제대로 지어 놓으면은 거기서 나는 수익이 3분의 1이건 2분의 1이건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면은 번 돈을 때때마다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우리 기업들이 혹은 또 다국적 기업들이 DMZ 이론에 이렇게 그 공유가치 창조로 뭔가 환경 자산을 위해서 그냥 투자를 한다면은 그냥 세세연년 조금씩 돈을 주는 그런 CSR이 아니라 DMZ를 중심으로 하는 공유가치 창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DMZ의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하고 활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에 CSR이 아니라 CSV로 즉 공유가치 창조로 접근을 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즉 생태계 서비스를 어느 기업은 어떤 서비스를 맡고 어느 기업은 어떤 서비스를 맡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다면은 민간이 NGO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하게 하듯이 하지 않고 좀 거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DMZ의 자연환경 자산을 활용해서 또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이 공유가치 창조도 하자,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 증진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는가를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면은 그 DMZ에 있는 토지들을, 즉 지금은 그 DMZ 안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민통선, 민북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에 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DMZ 안에 있는 토지도 질서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독일이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처음에 막 독일이 통일이 되자 그 옛날 땅주인들이 나타나서 그걸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정부가 아차 이것 봐라 큰일 났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매입하기 시작했고, 분트, 지구의 벗이라고 하는 단체들은 거기에 초록증권을 발행을 해서 또 그 토지들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책 없이, 그러니까 토지 질서에 대한 DMZ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이제 장롱 속에 있던 그 잠자는 토지 문서를 꺼내 들고, 우리 이제 이거 개발하자, 여기에다 별장 지으면 잘 될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민신탁과 같은 이 법인에서는 DMZ 토지 전체를 공유화하자. 어차피 일제 식민 통치에도 우리는 많은 적산 재산들이 생겨나고 했듯이, 한국 전쟁의 산물인 이 DMZ를 다시 사유화하지 말고 공유 재산으로 하자. 거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권을 드리자. 즉 그래서 난개발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이것은 DMZ는 북극에서 남극, 동아시아, 호주, 철새 이동 경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훌륭한 생태 통로이기 때문에 인류의 공유 자산이니까 국내외 분들도 참여하게 해서 소위 DMZ 글로벌 트러스트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역시 소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재수, 삼수, 사수 해서라도 이 DMZ는 코먼스, 즉 공유 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평화 시기 혹은 통일 시기에 대비해서 이런 DMZ 토지 질서를 공유 재산으로 안정화시키자, 이것을 글로벌로 개방하자 그래서 DMZ 글로벌 트러스트,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DMZ 생태계나 또 생물 다양성 그리고 문화유산들이 평화롭고 서로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이용을 하자면은 토지 질서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잘 되다가 또 뒤죽박죽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처음으로 다시 되짚어서 간다면은, 남북이 DMZ의 생물 자원,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을 하자면 DMZ 자체가 질서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다시 난개발의 그 진원지가 될 경우에는 남북 간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남과 북의 평화적인 교류 협력, 즉 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평화적인 교류 협력이 일어나자면은 그 요충지에 해당하는 DMZ가 토지 질서가 안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 증진시킨다면은 남과 북은 서로 평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DMZ 그리고 민북지역, 그 다음에 접경지역,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DMZ 북측의 북한 지역,
이런 것들은 다 DMZ 일원인데요. 이것을 통일만 돼봐라, 이걸 당장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것을 이왕 이렇게 된 거, UNDP의 그 슬로건대로 이제 인류의 기술로, 인류의 노력으로 생태계를 보전한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잘 보전한다면은 아마 남북이 이를 기반으로 서로 국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처음으로 다시 되짚어서 간다면은 남북이 DMZ의 생물자원,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을 하자면 DMZ 자체가 질서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다시 남개별의 그 진원지가 될 경우에는 남북 간의 연결이 끊어집니다.